네, 김차동 FM 모닝쇼 이제 4부로 넘어왔고요. 일요일 4부는 특별한 시간이죠. 바로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신났어요? 그냥 이충훈 아나운서 보니까 신나죠. 네,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저도 신납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그 동북아시아만큼 뭐랄까요? 그 신화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뭔가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가 각국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우리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인문학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박해남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교수님? 제가 오늘 제목을 마군단과 동충하초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마군단이라 하면 1990년대 초반에 장거리 종목 중국 여자 육상 선수들을 뜻하는 단어였는데요. 그래요? 예, 그 감독 이름이, 그러니까 감독의 성이 마씨여서 마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훈련 때 섭취한 걸로 알려진 이제 식품이 동충하초였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동충하초 음료들이 이제 나온. 네. 지금도 뭐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진짜 엄청 유행이었어요. 예. 그 마치 뭐 신비의 약인 것처럼. 맞아요. 예,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오늘 혐오와 신비와 사이에서 동북아시아 보기 또는 중국 보기, 특히 중국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네네. 예, 중국 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만큼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 그 나라 중에서 그 외부에 어떤 다양한 시각이 있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19세기 말까지 중국은 조선 사람들 생각에요. 네.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중국이었죠. 네네. 예, 그런 세계관의 균열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1894년과 95년 사이에 있었던 청일전쟁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청나라가 서양도 아니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따라가고 있는 일본이라는 존재한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양이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예. 그 뒤에 중국은 어떤가라고 보자면 사실 식민지 시기의 중국이라고 한다면 뭐랄까요, 일종의 동반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개석 정부가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192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서포트 해준 적도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 남북한이 나뉘고 중국도 나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호칭을 달리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공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예, 대만이라고 지금 부르는 공간에 대해서는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 냉전 시기의 그 개념들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쓰이다가요. 그 시기에 갑자기 또 확 바뀝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십 년간 활용해왔던 중공과 자유중국이라는 단어가 중국과 대만이라는 단어로 그 짧은 시기에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때 뭐 이제 아시안 게임에 중국이 참여하고 또 88 올림픽 때도 참여하고 그 다음 해에 뭐 안재형, 자오즈민이라고 하는 스타 탁구 선수들이 결혼도 하고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 중국은요. 오랜 동양의 전통 문화 예술을 간직한 나라,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사실 네. 뭐 못 산다, 가난하다, 뭐 서양의 서구화가 덜 됐다, 뭐 도시화가 덜 됐다, 산업화가 덜 됐다 이런 거보다는 네네. 동양의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강했습니다. 네네. 그래서요, 요 시기에 중국하고 수교를 맺게 되는데요. 올해가 딱 30년째입니다. 1992년도에 수교를 맺었거든요. 그렇군요. 수교를 맺는 그 즈음에 그 당시엔 중국동포라거나 제중동포라거나 이런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지금은 조선족이라고 하죠. 예, 그 동포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약을 가져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가져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그걸 요청해요. 예. 예, 중국에 귀한 약재 있으면 가져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이제 덕수궁 앞에 서울 한복판이죠. 그 앞에서 약재상, 노점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중국이라고 하면 동양의 문화와 신비, 약까지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충하초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미지 속에서 형성된 거였죠. 네, 2000년도 되면 또 확 바뀌잖아요. 이제 완전히 글로벌하게 또 이미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 1990년대 후반에 파이란이라는 영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죠. 예. 파이란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의 이미지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상이었는데요. 영화였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중국 동포는 가난하게 막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죽죠. 네. 예. 근데 그게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중동포 또는 중국동포라 불렸던 사람들이 조선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 산업화나 도시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서구화의 어떤 대열에서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중국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가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이 이뤄낸 서구화를 따라가고자 하고 그래서 2000년대에 한국이 특히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한류가 있었는데 그 같은 시기에 뭐 NRG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H.O.T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장이고 한국보다 서구화가 덜 되고 도시화가 덜 된 공간이고 이런 모습으로 중국이 비춰지게 됩니다. 진짜 여러 번 이미지가 변하게 됐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일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땠나요? 우리나라 시각에서는 좀 이랬던 모습이었는데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도 궁금하네요. 예, 일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국에 비하면 좀 덜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관된 입장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개화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19세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서양에 문물이 들어오고 서구의 국가들과 접촉을 하던 시기에 중국은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미국의 뭐 함대를 만나서 이제 자신들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일본은 먼저 서구적인 국가로 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걸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중국의 위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 세계의 중심은 서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빨리 깨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이름을 바꿉니다.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진나라고 부릅니다. 예. 옛날에 진나라를 부르는 그 호칭을 이 뭐 산스크리트인가요? 뭐 그쪽으로 하면 진나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진나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꾸게 되고 이제 중심은 서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 서구를 가장 앞서서 따라가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예. 그때 쓴 표현이 타라입구라는 표현이죠. 아시아를 넘어서 구미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중국은 이제 일본에 뒤처진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서구화의 대열에서 뒤처진 존재로 그리게 됩니다. 네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가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만주 군벌을 이용하기도 하고 1930년도에는 만주에 들어가 가지고 만주국을 만들고 이제 결국에는 중국을 상대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예. 뭐 이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패전을 합니다. 일본이요. 예. 패전한 일본은 처음에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런 고립된 존재였던 일본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것은 미국이었고 미국의 냉전 시기 하에 국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국제사회에 다시 꺼집어내고 그리고 이 몇 개 나라들과 그 수교를 맺게 만드는데요. 네. 당연히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들도 많이 빠져 있었고 중국 이런 국가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를 지나면서 일본이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예. 그리고 60년대가 되면 아시아 넘버원이라고 하는 위치를 다지게 됩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네네. 다지게 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든지 한국 같은 국가하고도 차례로 수교를 맺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수교라고 하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할 시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1960년대부터 일본은 중국과의 수교를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고요. 네. 72년도에 중국과의 수교를 맺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50년째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빨랐네요. 네, 20년 네. 빨랐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중국은 일본에게 무엇이었냐? 예전에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을 자신들이 진출해서 큰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듯이 네네. 일본 상품이 진출하여서 일본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었어요. 네네. 예. 아직은 중국은 만들 수 없는 그런 좋은 물건들을 가져다 판매하는 공간이 중국이었습니다. 네네. 자신들이 앞서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 대한 감각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죠. 네. 그러다가 그 일본이 앞서 있고 중국은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감각에 균열이 난 게 2010년을 전후해서입니다. 예. 2009년을 넘어서면서 일본보다 중국의 GDP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정부 센가쿠 열도라고 일본에서는 얘기하죠. 뭐 중국에서 부르는 호칭은 다릅니다만, 예. 그 영유권을 둘러싼 그 갈등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패배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위치를 점한 다음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 다음에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개발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기구로 만들어낸 게 아시아 개발은행입니다. 네네. ADB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걸 일본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3년도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네. 이건 뭐를 의미하냐?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이 차지하던 위치를 중국이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위상의 변화, 이미지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동북아시아는 좀 어떤 시선에서 바라봐지고 있는가도 좀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일본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또 지식인들은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하지만 어찌 보면 사실 서로가 약간은 좀 미워하고 경쟁하고 약간 이런 지금 관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또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 사드라든지 뭐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보다 매너가 없고 교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많은 외교가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이해가 깊어지고 갈등 대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30년간 같이 지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매너 없다, 교양 없다, 그러니까요. 싫다. 네.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고 일본이 중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국인들은 일본을 바라볼 때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매너와 교양, 시민의식.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역시 역사 문제. 역사의식. 예, 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예, 제가 사실은 일본에 1년 이제 유학을 했었거든요. 1년 좀 넘게 유학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학자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국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민의식의 다른 표현이겠죠. 예. 네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국민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네. 매너, 교양 이런 것들이 한국이 뒤처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숨어 있군요. 예,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너, 교양 이런 거 안 따지니까 한국이 좋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도 들어있는 건 뭐냐? 한국은 네. 매너, 교양 이런 부분에서 일본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이러한 시각은 한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죠. 예. 예, 그래서 과거의 사회주의 시절에는 사회주의 국가다, 적국이다라고 하는 걸로 공포의 대상을 삼았다면 지금은 매너 없다, 예의 없다. 심지어는 역사 문제도 그냥 역사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중국인들은 원래 매너 없고 예의 없고 남의 거 자기 걸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네요. 해석을 네.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고 혐오의 시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서구화가 덜 됐고 문명화가 덜 됐고 세련되지 못하고 매너 없고 예의 없고 규칙 잘 안 지키고 예. 반칙을 일삼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러한 시선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공감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또 무엇일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런 매너, 교양, 세련됨 이게 원래 우리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1964년도에 도쿄올림픽 앞두고 일본 정부가 그 일본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 침 뱉지 마세요. 노상방뇨하지 마세요. 옷 제대로 입고 다니세요. 전철 안에서 이렇게 네. 보통 제대로 안 입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질서 지키세요.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전에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가서 길거리를 보면서 오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거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캠페인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그렇군요. 거죠. 한국도 서울올림픽 이전에는 그런 모습 굉장히 많았고 예. 심지어 서울올림픽 직후에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실 동네에서 제대로 옷 안 입고 이렇게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있었어요. 예, 메리아스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지금 없어진 거고 네. 그 시선으로 우리는 중국을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메리아스 입고 다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부에서 보면은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그냥 캠페인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산물이지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뭐 이럴 때에 소니 워크맨 같은 걸 보면서 한국은 왜 이런 걸 못 만들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0년대 그로부터 딱 20년 지나 2010년대가 됐을 때 한국의 핸드폰이 일본의 핸드폰을 이기기 시작하고 한국의 가전제품들이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일본 제품들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중국 전자제품들 네. 점점 더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맞아요. 것들. 중국 전기차들이 점점 더 그 치고 올라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우위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점에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셋 다 지금 노력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 도시인이 되고 싶어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게 동북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세련되고 교양 있고 매너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우위를 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런 방식으로 시선을 바꿔본다면 우리는 경쟁, 혐오가 아니라 공감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자, 오늘은 박인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